16시간 공복을 끝내고 드시는 그 첫 숟가락, 오늘만큼은 닭가슴살로 시작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밤새 어렵게 열어둔 세포 청소의 창문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그 첫 끼를 잘못 고르시면 16시간을 참아낸 노력이 단 10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침마다 달걀 2개에 단백질 보충제까지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 몸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다는 분 계시지요. 공복을 반년째 지키고 계신데 아침에 이불을 걷어내는 일이 여전히 힘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히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범인은 칼로리가 아니었습니다. 탄수화물도 아니었고요. 우리 밥상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아주 흔한 아미노산 하나였습니다. 이름은 조금 뒤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 이름만 기억하고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실 것 같아서요. 저희 지식한상에서는 오늘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세포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오토파지, 그것을 켜고 끄는 진짜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먼저 이상한 숫자 2개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본 사람의 수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건강 정보를 다루는 방송도, 책도, 유행하는 식단도 전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굶어야 몸이 깨끗해진다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굶었는데 반년 뒤에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의 비율은 생각보다 아주 낮습니다. 병원 영양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이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자체가 틀렸거나 아니면 방법은 맞는데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 그 효과를 계속 지워버리고 있거나요. 오늘 저는 2번째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우개 역할을 하는 진범을 찾기 위해 오늘 4명의 용의자를 차례로 신문할 겁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탄수화물과 인슐린입니다. 2번째는 칼로리 그 자체고요. 3번째는 스트레스와 잠입니다. 그리고 4번째,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마지막 용의자가 있습니다. 이 4번째 용의자가 사실은 진범인데요. 워낙 착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손목에 수갑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범을 잡는 방법이 아주 뜻밖입니다. 값비싼 보충제도 아니고 더 독한 단식도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가 마당 장독대에서 퍼오시던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방송 후반부에 하루 3끼를 어떻게 배치하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자리 뜨지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가주세요. 자, 사건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시장 안 반찬 가게를 23해 하신 오정래 씨는 올해 69이십니다. 가게를 딸에게 넘기고 나서 처음 1년은 정말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가 않고 오후 3시만 되면 소파에 눕게 되더랍니다. 반찬 가게를 하실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서 계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오정래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습니다. 건강방송에서 본 대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16시간 공복을 시작하셨습니다. 11시에 드시는 첫 끼는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삶은 달걀 2개, 닭가슴살 1팩, 그리고 물에 탄 단백질 가루 1스푼. 딸이 사다 준 것들이었죠. 탄수화물은 저녁에만 아주 조금 드셨고요. 6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셨습니다. 6달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6달 뒤 오정래 씨의 몸은 본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살은 조금 빠졌는데 개운한 건 하나도 없다. 아침은 여전히 무겁고 오후 3시에 그 무너지는 느낌도 그대로였습니다. 영양 상담을 받으러 가셨더니 상담사가 식단을 꼼꼼히 들여다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단백질은 권장량보다 오히려 많이 드시고 계세요. 탄수화물도 아주 잘 조절하고 계시고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결과가 없다. 이 문장이 오늘 우리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상담사가 마지막에 아주 작은 제안 하나를 했습니다. 11시에 드시는 그 첫 끼를 일주일에 나흘만 다른 걸로 바꿔보시라고요. 닭가슴살과 달걀 대신 청국장 한 그릇과 두부 반모, 혹은 렌티를 넣고 끓인 된장국 한 대접. 오정래 씨는 솔직히 코웃음을 치셨답니다.
평생 먹던 된장국이 무슨 대단한 걸 해주겠느냐고요. 그래도 믿질 것도 없으니 해보자 하셨죠. 석 달 뒤 오정래 씨는 상담실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이 먼저 떠져요. 칼로리를 줄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백질을 포기한 것도 아니었고요. 굽는 시간을 더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꾼 건 딱 하나, 첫 끼의 재료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면 먼저 우리가 오토파지라는 말을 얼마나 반쪽만 이해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토파지라는 말, 요즘은 꽤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2016년에 일본의 한 연구자가 이 현상을 밝힌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요. 뜻을 그대로 풀면 스스로 먹는다는 말입니다. 조금 무섭게 들리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안에 쌓인 낡은 부품들을 스스로 뜯어내서 분해하고 그 재료로 새 부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세포 안에는 시간이 지나면 못 쓰게 되는 것들이 쌓입니다. 모양이 잘못 접혀서 제 기능을 못하는 단백질 덩어리, 기름이 새는 낡은 발전소, 산화되어 눌어붙은 지방.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면 세포 안이 창고가 아니라 쓰레기장이 됩니다. 오토파지는 이 쓰레기들을 주머니로 감싸서 분해장으로 보내고 쓸만한 재료는 곤란에 다시 씁니다. 아주 알뜰한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세포는 나이보다 젊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이 시스템이 오래 눌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진 부품이 그대로 남고 그 부품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다시 옆 세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 청소 지연의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토파지를 켜려면 굶어야 한다. 이 문장이 어느새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음식이 들어오면 청소가 멈추고 음식이 안 들어오면 청소가 시작된다. 그래서 16시간, 18시간, 심하면 24시간까지 물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믿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절반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전부는 그 놓친 절반에 들어 있습니다. 왜 절반이냐면요. 우리 세포는 시계를 보고 청소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포는 시계가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셀 줄도 모릅니다. 세포가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가 아닌가. 굶는다는 건 그 신호를 끊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몇 시간을 굶어야 하나요가 아니라 무엇이 그 신호를 만드나요? 이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사건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신호를 받는 곳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엠토르라고 부릅니다.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저는 이걸 세포의 총사령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령관이 깨어 있으면 세포는 성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새 단백질을 찍어내고 몸집을 키우고 분열을 준비합니다. 반대로 이 사령관이 조용해지면 세포는 정비 모드로 바뀝니다. 그때 비로소 오토파지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성장 모드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어릴 때 키가 크는 것도,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붙는 것도, 상처가 아무는 것도 전부 이 사령관 덕분입니다. 문제는 이 사령관이 하루 종일 1년 내내 깨어 있을 때입니다. 공장을 24시간 돌리면서 정비 시간을 한 번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계는 결국 멈춥니다. 자, 그럼 이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령관을 계속 깨워놓는 범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용의자, 탄수화물과 인슐린입니다. 이 용의자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얼굴을 아십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면 췌장이 인슐린을 내보냅니다. 인슐린은 세포 문을 두드려서 당을 들여보내는 열쇠인데요. 동시에 사령관을 깨우는 알람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자주 크게 튀면 사령관은 자주 깹니다. 여기까지는 유죄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계속해보면 이 용의자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오정래 씨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분은 탄수화물을 아주 잘 조절하셨습니다. 아침 첫 끼에는 밥알 하나 안 들어갔어요. 삶은 달걀과 닭가슴살, 물에 탄 단백질 가루뿐이었습니다. 혈당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인슐린도 크게 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혼자서는 이 사건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용의자는 공범입니다. 중요한 공범이지만 진범은 아닙니다.
수갑은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칼로리입니다. 많이 먹으면 사령관이 깨고 적게 먹으면 조용해진다. 아주 직관적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받은 설명입니다. 실제로 실험 동물에서 먹이를 30% 줄이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에게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칼로리를 먹여도 그 칼로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2000칼로리를 먹여도 어떤 조합에서는 청소가 잘 돌아가고 어떤 조합에서는 멈춰 있었습니다. 칼로리는 총량일 뿐 신호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사령관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를 세는 게 아니라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읽습니다. 양이 아니라 종류입니다. 이 문장만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45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칼로리는 무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진범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용의자도 일단 풀어주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스트레스와 잠입니다. 이 용의자는 조금 억울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밥상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상관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오래 긴장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세포 안의 청소 신호가 흐트러집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면 세포가 정비 작업을 할 시간을 놓칩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50년 가까이 배를 타신 남기석 씨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72이시고 어선기관실에서 평생 일하셨어요. 배 위에서는 밥대가 따로 없습니다. 기계가 멈추면 그때가 밥대고 기계가 잘 돌면 새벽 2시에도 라면을 끓여 드셨다고 합니다. 은퇴하신 지 7년이 됐는데도 그 습관이 안 고쳐지시더랍니다. 남기석 씨는 몸이 무거운 게만 나이 탓인 줄만 아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으시면서 알게 된 건 밤낮이 뒤집힌 50년이 몸속 시계를 아주 오랫동안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생체 시계 이야기를 할 때 다시 꺼내겠습니다. 남기석 씨의 몸에서 실제로 무엇이 어긋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바꾸셨는지 말이죠. 자, 세 번째 용의자도 유죄이긴 합니다. 다만 공범입니다. 스트레스와 잠은 청소 시스템의 배경 조건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정래 씨는 은퇴 후에 스트레스가 오히려 줄어든 분이었습니다. 밤에도 잘 주무셨고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용의자 역시 우리가 찾는 얼굴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3명을 신문했습니다. 셋 다 관련은 있는데 셋 다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사실 전부 준비 운동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3분만 다른데 눈 돌리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오늘 방송의 뒷부분이 전부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 용의자, 그러니까 오늘의 진범은 아미노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 왜 범인이냐고 하실 겁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재료 아닙니까? 몸에 좋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착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아무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지요. 세포의 총사령관이 하는 일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령관은 지금 성장할 때인지 정비할 때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하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포는 눈이 없습니다. 밖에 밥상이 차려졌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재료가 도착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 소장이 오늘 공사를 시작할지 말지를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달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마당에 벽돌이 쌓여 있는지를 봅니다. 벽돌이 있으면 공사 시작, 없으면 오늘은 정비하는 날. 세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포에게 벽돌은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세포는 모든 아미노산을 똑같이 세지 않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아미노산 중에서 유독 몇 가지를 대표 선수로 삼아 신호를 읽습니다. 그중 가장 앞줄에 서 있는 것이 메티오닌입니다. 메티오닌은 단백질을 만들 때 첫 벽돌로 놓이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니 세포 입장에서는 아주 정확한 신호지요. 메티오닌이 들어왔다는 건 곧 새 단백질을 만들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메티오닌이 세포 안으로 넉넉히 들어오는 순간 사령관은 잠에서 깹니다. 성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오토파지는 조용히 멈춥니다. 자,
이제 오정래 씨의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밤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다음날 11시까지 16시간을 참으셨습니다. 그동안 세포 안에서는 실제로 청소가 시작됐을 겁니다. 사령관도 서서히 조용해졌을 거고요. 여기까지는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11시에 첫 숟가락이 들어갑니다. 삶은 달걀 2개, 닭가슴살 1팩, 물에 탄 단백질 가루.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메티오닌 함량이 아주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달걀 흰자와 유청 단백질 가루는 메티오닌 밀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정래 씨는 16시간 동안 아주 조용하게 만들어 놓은 세포에게 가장 강력한 기상나팔을 불어준 셈입니다. 그것도 아주 순수한 형태로요. 밥과 나물에 섞여 천천히 들어온 게 아니라 농축된 형태로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령관은 완전히 깨어납니다. 밤새 열어둔 창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처음 이해했을 때 조금 허탈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16시간을 견디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녁 약속을 미루고 아침에 냄새나는 커피 한 잔으로 버티고요. 그렇게 어렵게 쌓은 것을 우리가 가장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음식이 몇 분 만에 지워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달걀이 나쁜 음식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닭가슴살을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요. 메티오닌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부족하면 큰일 납니다. 간에서 해독작용을 할 때도 쓰이고 유전자 조절에도 쓰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순간입니다. 언제 들어오느냐, 그리고 그 순간에 다른 신호와 함께 들어오느냐, 혼자 농축되어 들어오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이 메티오닌과 수명의 관계는 실험실에서 꽤 오래 연구되어 왔습니다. 먹이에서 메티오닌만 낮춘 동물들이 총 칼로리는 그대로 먹으면서도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수명 연장 효과가 오토파지를 못하게 막아버린 조건에서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가 정확히 그걸 보여줬습니다. 메티오닌을 줄여서 얻는 이득의 통로가 바로 세포 청소였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메티오닌 제한은 단식의 대체품이 아닙니다. 단식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을 굶지 않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백질을 끊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신 분들이 단백질을 줄이는 건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면 그 다음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제한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단백질은 그대로 드시되 메티오닌 신호가 낮은 단백질로 그 자리를 바꾸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밥상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콩입니다. 콩, 렌틸, 병아리콩, 그리고 우리 장독대의 된장과 청국장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그 중에서도 콩과 식물의 씨앗들은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 메티오닌 함량이 눈에 띄게 낮습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가 정한 기준 단백질과 견주어 볼 때 렌틸이나 검은콩 같은 콩류에서 가장 부족한 아미노산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메티오닌입니다. 영양학에서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단점으로 적어왔습니다. 콩 단백질은 불완전하다, 메티오닌이 모자란다, 그러니 고기가 더 낫다.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단점이 그대로 장점이 됩니다. 콩을 드시면 단백질은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령관을 강하게 깨우는 그 특정 신호만 낮게 들어옵니다. 밥은 먹고 있는데 세포는 아직 청소 중인 상태. 굶지 않았는데 굶은 것처럼 신호가 유지되는 상태. 이게 콩이 만들어내는 아주 독특한 조건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사과 과수원을 하시는 배창수 씨는 올해 75이십니다. 과수원 일이라는 게 봄, 가을에는 허리가 부러지게 바쁘고 겨울에는 한가합니다. 그런데 겨울마다 몸이 유난히 처지는 게 이상하셨다고 해요. 일을 안 하니 쉬는 건데 왜 더 피곤한가 싶으셨던 거죠? 배창수 씨는 아들이 사다 준 단백질 음료를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근육 빠지면 안 된다는 말에 열심히 드셨는데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가 더 무거웠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 아침 음료를 끊고 점심에 콩나물국과 두부조림, 그리고 검은 콩을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셨어요. 아주 평범한 우리 밥상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2달쯤 지나서 배창수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옛날 우리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으로 돌아간 것뿐인데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실 겁니다. 그럼 근육은요? 이 질문은 아주 정당한 질문입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신 분들에게 근감소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균형을 잃습니다. 그러니 콩만 드시라고 하면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류 단백질에는 실제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낮은 편입니다. 류신은 근육을 만들라는 명령을 켜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콩만 계속 드시면 세포 청소는 잘 돌아가는데 근육 신호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둘은 서로 싸우는 사이가 아닙니다.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청소는 청소할 때 하고 공사는 공사할 때 하면 됩니다. 하루를 통째로 하나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침과 점심에는 메티오닌이 낮은 콩류로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사령관을 조용하게 유지하고, 저녁에는 생선이나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적당히 드셔서 근육 합성 신호를 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안에 청소 시간과 공사 시간이 자연스럽게 나뉩니다. 굶지 않고도요. 그리고 콩류 중에도 류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단한 부침용 두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 드시는 우리 방식은 지금 와서 보면 아주 영리한 조합입니다. 발효된 콩에서 오는 이점과 두부의 아미노산 구성을 한 그릇에 담은 거니까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 원리를 아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 동안 매일 그렇게 드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28년을 일하신 하영숙 씨는 올해 64이십니다. 정년을 채우고 나오신 뒤에 몸무게가 조금씩 늘었고 딸이 걱정하며 닭가슴살 도시락을 준비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영숙 씨는 그 도시락이 참 안 넘어가셨답니다. 평생 국물 있는 밥을 드시던 분이거든요. 상담사가 제안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점심은 원래 드시던 대로 국물 있는 한식으로 드시되 그 국을 된장국이나 콩나물국으로 하고 두부를 꼭 넣으실 것, 그리고 저녁에만 고등어나 달걀을 곁들이실 것. 1년 뒤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은 거의 그대로였고 체지방만 조금 줄었습니다. 하영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는 게 없어서 그런지 그냥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는 게 없어서 계속하게 된다. 여러분, 반년 만에 포기하는 완벽한 방법보다 10년을 이어갈 수 있는 평범한 방법이 훨씬 강합니다. 16시간 공복을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지킬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점심에 된장국을 고르는 일은 10년이 아니라 30년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잘 떨어지시는 분, 아침 일찍 밭에 나가시는 분,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긴 공복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콩 전략은 대안이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콩이 메티오닌이 낮다는 것, 여기까지는 뺄셈입니다. 나쁜 신호를 덜 넣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콩에는 덧셈도 있습니다. 청소 스위치를 직접 켜주는 통로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3개나 됩니다. 첫 번째 통로는 우리 장 속에서 일어납니다. 콩에는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용성 섬유와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것들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장에 사는 미생물들의 밥이 됩니다. 미생물들이 이 섬유를 발효시키면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부티레이트입니다. 부티레이트는 2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대장세포의 주된 연료가 되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대장세포는 혈액에서 오는 포도당보다 이 부티레이트를 더 좋아합니다. 다른 하나는 신호물질로서 세포핵에 들어가 유전자 스위치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 중에 오토파지 관련 유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콩을 드시는 그 순간에도 장에서는 세포 청소를 켜라는 전보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요. 게다가 부티레이트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도록 자극합니다. 요즘 살 빼는 약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그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식사 뒤에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도록 잡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콩 한 그릇을 드시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령관을 강하게 깨우는 신호는 낮게 들어오고, 장에서는 청소를 켜라는 신호가 올라오고, 혈당은 완만하게 오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맞아떨어지는 음식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 과학자들이 발효 콩식품에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건강방송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독대에 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통로 폴리아민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퍼미딘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낯설지요. 그런데 이 물질은 우리 몸이 원래 스스로 만들던 것입니다. 세포가 자라고 유전자를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해서요. 문제는 나이입니다. 30을 넘기면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스퍼미딘의 양이 서서히 줄기 시작합니다. 70이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물질이 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느냐? 스퍼미딘은 세포의 총사령관을 거치지 않고 오토파지를 직접 켜는 몇 안 되는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티오닌 경로를 거치지 않습니다. 인슐린 경로도 거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청소 스위치를 올립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스퍼미딘을 굶기에 흉내를 내는 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먹으면서 굶은 효과를 낸다는 뜻이지요. 자, 그럼 이 스퍼미딘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밀배아, 버섯, 숙성 치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스퍼미딘 함량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식품군은 발효한 콩입니다. 일본의 나토, 그리고 우리의 청국장과 된장입니다. 왜 발효를 하면 늘어날까요? 콩 자체에도 원래 스퍼미딘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신운 부분에 몰려있지요. 그런데 발효를 시작하면 미생물들이 콩의 아미노산을 원료로 삼아 폴리아민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발효는 단순히 맛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없던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발효 전 삶은 콩과 발효 후 나토를 비교하면 폴리아민 양이 몇 배로 뜁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마당 한쪽 장독대에 항아리가 줄지어 있습니다. 겨울볕이 뚜껑 위에 앉아 있고 뚜껑을 열면 그 특유의 구수하고 조금 출축한 냄새가 훅 올라옵니다. 그 항아리 안에서 우리가 이름도 몰랐던 미생물들이 우리 세포가 나이 들면서 잃어버린 물질을 대신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주에서 감귤 농사를 지으시는 천복동 씨는 올해 78이십니다. 이분 댁에는 아직도 어머니 때부터 쓰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서울에서 좋다는 영양제를 잔뜩 붙여오는데 천복동 씨는 늘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나는 저 항아리가 내 약이다. 물론 한 분의 경험이 과학적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만 유럽에서 진행된 큰 규모의 추적 연구에서 식사로 폴리아민을 많이 섭취한 집단이 적게 섭취한 집단보다 관찰 기간 동안 사망률이 낮게 나타난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식품으로 들어온 스퍼미딘이 실제로 몸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 자료였지요. 우리가 몇백 년 동안 된장찌개를 끓여온 데에는 그저 전통이라는 말로만 설명되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통로는 폴리페놀입니다. 검은 콩 껍질의 그 진한 자줏빛, 팥의 붉은빛, 녹두의 연한 빛깔, 이 색깔들이 전부 폴리페놀입니다. 그 중에서 요즘 특히 주목받는 것이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케르세틴은 세포 안의 에너지 감지 장치를 건드립니다. 이 장치는 세포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지 넉넉한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보가 울리고 그 경보가 울리면 총사령관은 조용해지고 청소가 시작됩니다. 재밌는 건 이겁니다. 케르세틴은 실제로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아도 그 경보 장치를 살짝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세포에게는 아껴 쓰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셈입니다. 콩이 대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의 음식이 세 개의 서로 다른 길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메티오닌 신호를 낮추고 장에서 부티레이트를 만들고 폴리페놀로 에너지 감지 장치를 자극합니다. 단순히 고기를 콩으로 바꾼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아껴두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언제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뇌 속 아주 작은 부위에 중앙시계가 있고 간과 근육과 장에도 각각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들은 잠과 깨어남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세포가 언제 짓고 언제 치울지도 조율합니다. 여러 연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토파지는 하루 종일 똑같은 세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활발해지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잠든 그 시간에 세포는 낮 동안 쌓인 것들을 가장 부지런히 치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새벽의 청소 효율을 전날 저녁에 무엇을 먹었느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밤 9시에 삼겹살을 구워 드셨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야식으로 치킨 반 마리를 드셨다고 해보지요. 그러면 메티오닌 신호가 늦은 밤까지 높게 유지됩니다. 총사령관은 새벽 2시까지도 성장 모드를 끄지 못합니다. 청소부들이 도구를 들고 대기하고 있는데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저녁을 두부와 나물, 된장국으로 가볍게 드셨다면 어떨까요? 잠자리에 들 무렵 사령관이 슬슬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새벽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청소의 파도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우리 전통 밥상을 이 관점에서 다시 보면 조금 놀랍습니다. 아침에는 밥과 된장국, 점심에는 보리밥과 나물, 저녁에는 두부와 콩비지, 김치, 고기는 명절이나 잔칫날에만요. 이 배치가 우연히도 몸속 시계와 세포 청소의 리듬에 꽤 잘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바쁜 아침에 단백질 음료 한 통, 점심에 닭가슴살 도시락, 저녁에 회식이나 치킨, 하루 종일 메티오닌 신호를 높게 유지하다가 새벽 청소 시간이 오기 직전까지 사령관을 붙잡아 두는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포의 남기석 씨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50년을 배 위에서 밤낮 없이 사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상담사가 권한 건 딱 2가지였습니다. 식사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각으로 맞출 것, 그리고 저녁을 콩과 두부 중심으로 가볍게 할 것. 남기석 씨는 처음에는 시큰둥하셨답니다. 50년 습관을 어떻게 고치느냐고요. 그런데 넉 달쯤 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진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겁니다. 다만 밥상과 몸속 시계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실천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방송에서 약속드렸던 부분입니다. 하루 3끼를 어떻게 배치하면 되는지, 그리고 콩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니까요.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단백질을 최소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날 밤부터 이어져 온 청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고 배가 고프시면 죽이나 고구마처럼 부담 없는 것으로 채우십시오. 달걀과 단백질 가루는 이 시간대를 피해 주십시오. 물론 아침을 꼭 드셔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 저혈당이 오시는 분, 위가 약하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아침을 드시되 콩국이나 두부처럼 메티오닌이 낮은 쪽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시간대입니다. 점심에 콩류로 단백질을 채우십시오. 된장찌개에 두부 듬뿍, 콩나물국에 잡곡밥, 렌틸을 넣고 끓인 수프, 병아리 콩을 얹은 샐러드, 순두부찌개,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시간에 콩으로 단백질을 넣으면 배는 부르면서 사령관은 조용합니다. 세포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드신다면 이 시간이 가장 적절합니다. 고등어 한 토막, 달걀 한두 개, 살코기 조금. 낮 동안 청소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으니 저녁에는 근육을 짓는 시간으로 쓰는 겁니다. 다만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마치십시오. 새벽 청소의 파도와 부딪히지 않게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루 중 단 1시간도 굶지 않으면서 세포에게 청소할 시간을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16시간 공복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만두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노력을 지키시라는 말입니다.
다만 공복을 깨는 그 첫 끼만 바꿔보십시오. 청국장 한 그릇, 두부 반모, 렌틸 수프. 16시간의 노력이 그때부터 지워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제 콩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을 드시면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다고요. 이건 콩이 나빠서가 아니라 준비 방법과 적응 기간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마른 콩은 8시간에서 12시간 물에 불리십시오. 불린 물은 반드시 버리고 새 물로 삶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과 가스를 만드는 당 성분이 상당량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은 익히는 정도입니다. 충분히 무르게 익히십시오. 약간 씹히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눌러 뭉개질 정도로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통조림 콩을 쓰실 때는 캔 안에 국물을 버리고 흐르는 물에 한번 헹구십시오. 그 국물에 불편함을 만드는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적은 양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한 그릇씩 드시면 장이 놀랍니다. 반 컵에서 시작해서 2주에서 4주에 걸쳐 천천히 늘리시면 장 속 미생물 구성이 바뀌면서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편한 출발점은 된장과 청국장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가스를 만드는 성분이 이미 분해되어 있어서 속이 훨씬 편합니다. 콩이 안 맞으셨던 분들이 된장국부터 시작하시면 성공하실 확률이 높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문혜란 씨는 올해 61살이십니다. 콩만 드시면 속이 부글거려서 평생 피해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 식사를 챙겨드리면서 된장국은 매일 드시게 됐고 그건 아무렇지도 않더랍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점심 잡곡밥에 검은 콩을 한 숟갈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나흘을 콩 중심으로 드십니다. 장 속 미생물은 우리가 무엇을 꾸준히 먹느냐에 따라 구성이 바뀝니다. 콩을 자주 드시면 콩의 섬유를 잘 처리하는 미생물이 늘어납니다. 적응할 시간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포 청소에는 특별히 중요한 대상이 하나 있거든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들이지요. 세포 하나에 수백 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 발전소들도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낡은 발전소는 에너지를 적게 만들면서 동시에 활성산소를 더 많이 내뿜습니다. 일은 덜 하면서 매연은 더 뿜는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낡은 발전소만 골라서 분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것은 남기고 망가진 것만 골라 치우는 아주 정교한 품질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잘 돌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활력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그 기운의 문제,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계단 2층이 버거운 그 느낌, 상당 부분이 발전소 정리가 밀린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통로가 전부 이 발전소 정리와 연결됩니다. 메티오닌 신호를 낮추면 정리가 촉진되고 발효콩의 스퍼미딘도 이 정리를 직접 자극합니다. 부티레이트는 새 발전소가 지어지는 것을 돕고요. 경남 창녕에서 마늘 농사를 지으시는 곽동희 씨는 올해 68이십니다. 은퇴한 게 아니라 여전히 밭에 나가시는데 몇 년 전부터 오전 10시만 되면 힘이 뚝 떨어지시더랍니다. 검사에서는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어요. 상담을 받고 점심을 콩 중심으로 바꾸고 청국장을 일주일에 4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 뒤 곽동희 씨가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오전이 길어졌어요. 오전이 길어졌다는 말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콩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퓨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최근 연구들은 식물성 식품의 퓨린과 동물성 식품의 퓨린이 요산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같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통풍 진단을 받으셨거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양을 정하십시오.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콩팥에 부담이 덜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 개인마다 허용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정보가 개인의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낮으신 분들 중에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주로 익히지 않은 것을 많은 양으로 드실 때 이야기이고 충분히 익히거나 발효한 콩에서는 영향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도 관련 질환이 있으시다면 상의하신 뒤에 드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토파지를 많이 켤수록 좋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청소가 지나치면 세포는 아직 멀쩡한 부품까지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근육 단백질을 과하게 재활용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청소를 최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짓는 시간과 치우는 시간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콩 전략의 진짜 매력은 여기 있습니다. 극단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것. 단백질과 열량은 충분히 공급하면서 사령관을 부드럽게 낮춰놓는다는 것. 세게 껐다가 세게 켜는 게 아니라 온종일 알맞은 세기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단식은 시동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거는 방식입니다. 확실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요. 콩 전략은 엔진 회전수를 낮게 유지하면서 계속 달리는 방식입니다. 연비가 좋아지고 엔진의 무리도 덜 갑니다. 대전 유성에서 택시를 26년 모신 유상범 씨는 올해 66이십니다. 이분은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그런데 택시 일이라는 게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계속 타면 점심을 2시에 드시기도 하고요. 긴 공복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유상범 씨가 하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기사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된장찌개와 순두부를 먼저 보기. 그게 전부입니다. 6달 뒤 공복 혈당이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식사 뒤에 몰려오던 졸음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콩류가 혈당을 완만하게 만든다는 건 이미 여러 임상 연구에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가 많고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입니다. 세포 청소와 혈당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밥상에서 메뉴 하나 바꾸는 것으로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2-3가지 콩을 한꺼번에 삶아 두십시오. 냉장에서 닷새, 냉동에서 석 달까지 갑니다. 평일에는 국에 한 국자씩 넣으시면 됩니다. 렌틸은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씻어서 20분만 끓이면 됩니다. 된장국에 그대로 넣으셔도 맛이 잘 어울립니다. 청국장 냄새가 힘드신 분은 가루로 나온 것을 밥이나 국에 한 숟갈 섞어 보십시오.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분을 어느 정도는 취하실 수 있습니다. 두부와 두유는 아무 준비 없이 바로 드실 수 있는 가장 편한 선택입니다. 강릉에서 두부 공장을 40년 하신 신말순 씨는 올해 74이십니다. 평생 두부를 만들고 평생 두부를 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이게 몸에 좋은 줄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냥 집에 있으니까 먹었지. 그냥 집에 있으니까 먹었다. 어쩌면 그게 가장 강한 건강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심이 필요 없는 습관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사건 파일을 덮을 시간입니다. 신문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인슐린, 공범으로 확인.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식사는 분명히 사령관을 깨웁니다. 다만 단독범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용의자 칼로리. 무죄에 가깝습니다. 세포는 양을 세지 않고 종류를 잃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스트레스와 잠. 공범으로 확인. 배경 조건을 나쁘게 만들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범 메티오닌. 착한 얼굴을 하고 매일 우리 첫 끼에 들어와 세포 청소의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공복 끝에 첫 숟가락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진범을 잡는 방법은 4가지였습니다. 점심 단백질을 콩으로 바꿔 메티오닌 신호를 낮추는 것, 된장과 청국장으로 스퍼미딘을 채워 사령관과 무관한 다른 문으로 청소를 켜는 것, 콩의 섬유가 장에서 부티레이트를 만들게 해 청소 신호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 그리고 저녁을 가볍게 해 새벽 3시에 청소 파도와 리듬을 맞추는 것. 이 4가지 어디에도 값비싼 것은 없습니다. 한 끼에 몇백 원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왜 이제야 알려졌을까? 이유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세포의 총사령관이라는 존재가 밝혀진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그것이 메티오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훨씬 더 최근에야 정리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금 씁쓸한 이유입니다.
콩은 비싼 상품이 되기 어렵습니다. 광고할 사람이 없는 음식이지요.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이야기를 더 믿습니다. 팔 것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요. 전주에서 한복집을 40년 하신 노정혜 씨는 올해 70이십니다. 요즘 한복을 맞추는 사람이 줄어서 가게는 거의 문을 닫아 두신다고 해요. 그래도 아침마다 나와 앉아 계신답니다. 이분께 건강 비결을 여쭈면 늘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에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좋아서 계속 끓여요.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그렇게 40년을 끓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끊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달걀을 버리지 마시고 고기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자리를 조금 옮겨 주십시오. 아침에 단백질을 저녁으로 옮기고 그 빈자리를 콩으로 채우는 것, 그것뿐입니다. 빼는 방법은 오래 못 갑니다. 더하는 방법은 오래 갑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시거든 검은 콩이나 렌틸 한 봉지만 장바구니에 담아 보십시오. 내일 점심에 된장국을 고르시고 두부를 한 모 더 넣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세포에게는 오늘 밤 청소를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매일 된장국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계속하시면 됩니다. 바꾸실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과학보다 먼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16시간 공복을 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첫 끼를 무엇으로 여느냐가 그분의 반년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댁 밥상에는 어떤 콩 요리가 자주 오르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야기가 다음 방송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지식한상은 다음에도 우리 밥상 위에 이미 있었지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녁은 조금 가볍게 드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